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소식을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최영일의 시사본부 전설의 코너입니다. 여론오락관에서는 또다시 하락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원인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의 리스크가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최지만 선수와 배지환 선수가 나란히 홈런포를 쏘아올리면서 승리를 챙겼다는 반가운 소식 등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월 14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장윤선입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간식 선물도 준비했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면 불타는 금요일을 맞이해서 오늘 총 20분께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불금에 무슨 일 하십니까? 저는 또 육아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불금이 따로 없습니다. 네, 불육아. 육아하면은 덥더라고요. 네, 더워요. 항상 불금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와 함께. 네. 저는 일해야 됩니다. 금요일에 일하세요? 예, 오늘 또 중요한 인터뷰가 하나 제가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약돼 있어가지고 돈 벌어야죠. 다들 바쁘네요. 재미가 없네. 재미가. 네. 자, 전 세계를 지금 떠들썩하게 만든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 유출 용의자가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의자는 미 공군 주방위군 소속 21살 잭 테세이라 일병인데요. 2019년 9월에 입대를 했고 사이버 전송 전문가, 그러니까 군사 통신망을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정보 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영상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이 자동소총으로 무장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매사추세츠에 있는 테세이라 집을 급습해서 테세이라 일병을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이 미국 CNN을 통해서 생중계가 됐어요. 네네. 이걸 보면서 뭐 어마어마하게 작전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미 당국이 국가안보에 관한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반출하고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로 테세이라 일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들을 쭉 보면 어떻게 해서 이게 유출된 건지 보도가 쭉 나오고 있는데, 종합을 해보면 테세이라가 게이머들의 채팅 앱, 그러니까 디스코드에 만든 채팅방에서 이 기밀 문건을 최초로 유포한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 총기에 관심이 많은, 또 무기, 게임 이런 걸 좋아하는 회원들 20명 넘게 24명 30명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 가입을 해서 얘기를 막 나누는, 근데 대부분의 회원들이 10대로 알려지고 있고, 여기서 테세이라가 21살이지 않습니까? 또 방장의 역할을 하면서 좀 리더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왜 유출됐는지 추적을 해보면 결국에는 자기 과시 아니야,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내가 이런 기밀들을 다루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면 진짜? 증거 대봐. 뭐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구나. 뭔가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테세이라가 맨 처음에는 글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공유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 문서를 직접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라는 게 이 채팅방 회원들의 증언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통상 우리가 어쨌든 이번에 유출된 기밀 문건의 내용을 보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 내부의 이동 작전 경로라든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탑 시크릿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기밀 취급권자가 주방위군 소속 21살의
일병이다. 이거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어린 사람이 어떻게 갖고 있었지?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시스템이 다르죠. 우리 우리랑. 국내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계급에 따라서 네네. 뭐 1급 기밀 취급 권자. 권자가 되고 뭐 2급 기밀 취급권자 이런 게 좀 나눠져 있는데 네. 미국은 시스템이 이 계급이 아니라 직무 일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여기에 좀 그렇군요. 따라서 어떤 인가가 내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통신망 보호 관련된 직무를 테슬라가 맡고 있어가지고요. 더 높은 뭐 수준의 정보 접근 권한을 가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1급 기밀이 많이 폭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사회 내부가 충격과 이거 어떻게 이거를 수습을 해야 될지 당혹스러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뭐 사실은 이게 좀 저도 좀 생소한 게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정보가 네. 유출되거나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정의감이 있는 뭐 내부 고발자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에드워드 스노든 2013년에도 그렇습니다. 그 얘기 뭐 어선지 얘기도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내 말이 맞아. 내가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어. 어떻게 보면 자기 게임 사이트에서. 과시하려는 그리고 이제 다 10대다 보니까 이런 자기보다 어린 그런 뭐 회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돼라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가 이용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지금 봐왔던 그런 폭로, 기밀 유출과 좀 다른 상황 같다 이 생각이 그렇군요.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스노든, 어산지 모두 이게 내부 고발 또는 공익 제보의 성격이 강했어요. 심지어 네. 국제적으로 파장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의 폭로의 목적은 이 미국이 위대하다는 나라를 사실 강조하려는 거였습니다. 원래 정의로운 미국은 이렇지 않아. 이렇게 감청, 도청 막 하지 않아라는 그런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사실 게임 안에서 네. 심지어는 10대와 20대에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재미 또는 자기과시 차원에서 게임처럼 이게 기밀 유출이 되어버리니까 미국으로서도 과연 이런 식의 기밀 취급 그리고 도청 만약 이루어지고 있다면 도청이 과연 이게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진짜로 맞느냐라는 의심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그 안에 배속돼 있는 수많은 이른바 가치 동맹이라고 불리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국가들이 이번 유출로 피해를 많이 본 이런 상황이고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그 인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벌어진 사태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 내부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체포가 된 거예요. 유출한 사람이. 그런데 우리 정부는 태도가 어떤 겁니까? 도감청한 사실 아직도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 정부 고위 당국자가 네. 비슷한 김태효 1차장이 했던 얘기랑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일단 도감청 사실이 없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한 정황도 없다.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또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인데요. 김태호 비서관하고 같이 간 분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찾아가고. 지금 미국에 방문해 있는 이제 실무자들 중에 이제 고위급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이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보면요. 네. 미국이 우리에게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 이게 지금 체포 소식이 알려진 이유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악의적인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자가 지금 미국에서 유출한 사람을 체포했다고 하는데 그 위조했다는 입장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당국자는 그 부분은 시간이 걸려서 미국이 알아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미국 측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동맹으로서 큰 누를 범한 것 같아 오해 없길 바란다는 말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지금 도감청 사실이 없다거나 내용이 위조라는 종전의 발언하고 또 모순돼요. 이미 위조이고 도감청이 없다고 했는데 체포돼서 어떻게 생각합니다라고 물어보니까 미국이 알아내야 되는 과정이라고 또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운 또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곤혹스러워하고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런 이 당국자의 설명도 기자들이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곤혹스러워한다는 게 도감청이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당국자가 사실관계를 떠나서 동맹이 훼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가 난무하고 또 정상회담 성공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을 모시겠다고 그들이 이제 국빈 초청했는데 한국에서 왈가왈부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게 미국이 곤혹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 어떤 당국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선호가 좀 바뀌었어요.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사실임이 이제 확인이 되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것은 한미 동맹과 관련이 없다라든가 죄송합니다. 뭐 이런 차원에서의 발언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이러면. 무슨 홍길동 정부도 아니고 지금 이게 도청을 도청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태도는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있는 지점조차도 당국자가 인정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하고 풀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직업 외교관들이 매우 답답해할 것 같은데 어떤 당국자인지 뭐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뭐 그죠? 네. 자, 이어서 한번 얘기를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졌는데 결국 부결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예, 제가 네. 할까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누구나 상관없는데 예, 기자님께 그럼. 네, 표결을 해봤더니 재석위원 290명 가운데 찬성이 177명, 반대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부권 행사 때문에 다시 넘어와서 재표결을 한 건데 무기명 투표라서 민주당 내부에서 일각에서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농촌지역 의원들이 혹시 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 섞인 얘기도 했었는데 뭐 그 희망은 희망으로 그냥 희망 섞인 얘기로 끝난 거고요. 그야말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완전히 나눠져 가지고요. 네. 이 이른바 이제 당의 입장에 따라서 투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기는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가 시행되면은 반농사에 비해서 쌀농사가 크게 늘어날 게 보도 뻔한데 재정 부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게 다른 정부의 형평성 문제가 맞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이 농가의 소득 보전 특히 이제 우리의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을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사안이다. 원래 정부가 쌀값이 폭락하면은 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거를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평행선에 달리는 모습이 어제 표결로 드러났고 그래서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결국에는 이거 다시 우리가 새롭게 법 만들어서 입법을 할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양곡관리법 관련된 여야 간의 이 대치 이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2라운드가 남아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이 문제도 사실은 국회가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농업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농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식량 안보, 식량 주권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쌀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서로 합의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정쟁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서로 반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국회가 괜찮을까라고 의문을 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갈등보다는 좀 대화와 타협으로 어떤 솔루션, 해결책을 마련하는 그런 국회. 이거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에서 제안이 나오긴 했지만은 뭐 3+3 토론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왜 이게 양곡관리법이 문제가 있고 어떤 뭐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되고 토론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좀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네. 다시 한번 이거 국회에서 뭐 법안 논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게 지금 양곡관리법 문제뿐만 아니라 간호법, 또 의료법 개정안, 방송법, 뭐 이제 그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됐던 일몰3법 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인데 우선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보류 상정 보류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려와 달리 이 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혹시라도 합의의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아하. 상황이 어제 이제 나온 것인데요. 사실 네. 민주당은 이미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을 직회부로 해놓은 상태여서 어제 표결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3월 30일에 원래 본회의 표결 예정이었는데 네. 김진표 의장이 한번 논의를 더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미 한번 연기를 한 거예요, 어제로. 그래서 어제 이제 민주당은 강력하게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진표 의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김진표 의장한테 상정해달라고 설득을 하다가 네. 안 되니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표결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통과되면 김진표 의장이 동의하지 않아도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도 그런 식으로 상정을 해서
표결했기 때문에 하려 그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진표 의장이 이 양당의 원내대표를 이 본회의장에서 단상으로 불러가지고 이거는 정부가 이 이익단체들 그리고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다음 본회의까지 여야가 좀 더 논의를 해달라라고 해서 이게 4월 27일 다음 본회의로 일단 보류가 됐고요.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설전도 벌이면서 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간호법 중재안 냈잖아요. 국민의힘이. 근데 이거를 간호사들이 지금 반대하고 파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간호법 제정하는 취지가 네. 이게 굉장히 간호 업무가 다변화를 이미 했고 고령화 사회에서 특히 지역 사회 안에서 보면 거의 돌봄에 가까운 업무들을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데 하나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로 좀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간호법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의료법에서 좀 가져와가지고. 그런데 이 여당의 중재안을 보면 그런 취지가 사실 굉장히 거의 없어진 거예요. 이 원안에서도 사실 민주당이 좀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좀 많이 희석됐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여당 중재안을 보면 일단 간호법의 명칭 자체를 간호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간호의 업무는 아예 내용을 빼버리고 처우만 넣자는 거예요. 간호사들 처우가 어렵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간호 관련 사항들을 규정한다라는 법의 목적 조항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이 여당의 중재안을 보면 지역사회 얘기를 빼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돌봄 업무를 사실상 넣어달라는 요구가 원래 취지였는데 그것도 빼버렸다 해서 지금 간호협회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재안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참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국회이고 네. 국회 앞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집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미세먼지 가운데 집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를 잘 듣고 좀 좋은 중재안도 나오고 합의도 이루고 그래서 통과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게 이제 2주 뒤에 27일에는 네. 김진표 국회의장 얘기 들어보면 상정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여야가 좀 대화 좀 해봐라 라는 얘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국회에서 국회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서로 욕만 하지 말고 대화를 하십시오. 네, 대화가 예, 필요합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대화를 잘하면 합의하는 안이 많이 나올 텐데, 그렇죠? 예. 자,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 이제 공식화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승소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족이 재단 기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이 어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그러니까 이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서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들에게 판결금 그리고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설명을 했어요. 이 배상 확정 판결 사건이 3건이고 피해자가 총 15명인데 그중에 10명이라는 거고요. 제3자 변제안 공식화 이후에 지금 정부와 재단이 피해자와 유족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하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포스코가 40억을 기부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외에는 뭐 한일 기업에서 참여 소식이 나온 건 없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재단에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급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이제 수용한 유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고 기업 배상도 좋지만 이 청구권 협정 자금으로 경제개발 이뤄낸 우리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된다. 판결금을 받고 강제징용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유족가족들이 있다.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그 생존에 계신 분들 3분 포함해서 5분. 네, 피해자 측은 지금 이런 정부 방법론에 대해서 우린 이건 아니다. 이게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5명의 말씀하신 피해자분들은 이미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생존 피해자 3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고요. 이 소송 대리인단도 이미 이 강제집행, 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집행 소송을 하고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외교부 어제 발표를 보면서 이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조금 의식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네. 채권 소멸각서 이런 거 받을 생각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미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구상권 포기를 사실 약속을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거냐. 사실상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게 해놓고 네. 채권 소멸이 안 된 거라고 얘기만 하면 맞는 것이냐. 이런 정부 안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논리의 보입니다. 모순이 좀 있어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뭐 그리고 후속 조처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면 도무지 일본이 반컵의 물잔을 채웠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기 전에 문자 많이 주셔가지고요. 문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925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도 치킨에 도전해 봅니다. 꼭 진행자와 관계자에게 칭찬하는 문구를 보내야 치킨을 주나요? 그렇습니까? 저는 소신 있게 청취하면서 느낀 점을 보냅니다. 답답한 정치 뉴스보다 서민의 삶의 중심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소신 있는 모니터링 감사드리고 치킨 쿠폰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62님께서도 주셨습니다. 뚜벅이입니다. 이 시간 저 항상 들어요. 영업직은 오늘도 사바사바 하면서 터덜터덜 라디오 들으며 거래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셨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8858님, 7367님, 6535님, 3649님, 4676님, 6939님, 3566님, 4287님께도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730으로 불금을 맞아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꼭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십시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낙동 분기점에서 평소보다 정체입니다.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는 피발령 터널 나와서부터 정체가 극심합니다. 수리째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이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반제 터널에서도 사고 있었습니다. 아직 서안성 일대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오산부터 작업 중인 남사 쪽으로 계속해서 막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은 남양주 요금소를 시작으로 서종까지 11km 구간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 부근 그리고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성산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은 홍제부터 정릉 쪽으로 차가 많고요. 정릉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무려 나흘 동안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국회의원 100명이 토론을 벌이는 이른바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이게 주요 평가군요. 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총 100명의 국회의원이 나흘 동안 와서 뭐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냥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했고 거기서 어떤 뭐 토론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대화를 하듯이 주고받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여야 의원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얘기만 하는 의견 개진만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단일화도 이제 못 만들게 되는 거죠. 거기서 자기 의견만 내기하고 거기서 투표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원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뭐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100명에 되는 의원들이 한마디씩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앞으로 이제 더 남아있는 과제가 더 뚜렷해졌다. 이걸 뭐 그렇게 백가쟁명식으로 나온 얘기를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이냐 이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또 아쉬웠던 부분이 의원들이 좀 많이 와서 이 토론 현장을 듣고 이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걸 좀 알면서 이것도 민심에 어떻게 또 반영해야 되지 이런 생각했으면 좋았겠는데 뭐 그 자리는 많이 좀 비어 있었어요. 전원위원회 진행되면서. 김기현 대표 조는 사진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상황을 좀 봤을 때 이게 과연 효과적이었느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왜 하냐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회 정개특위 취재를 해보면 시작하기 전에는 이번에 우리가 세게 논의해가지고 반드시 선거제도 개편할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참 처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논쟁을 하더라도 토론이 있는 국회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자 자기 할 말 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정쟁만 하는 거예요. 싸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꾸 국회의원 숫자 줄여라 이런 비판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출입기자 96%가 선거제도 변화에 동의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원위원회 결과는 조금 실망스럽지만 네. 앞으로 국회가 논의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선거제도는 내년 총선에 해야 되니까 그 논의에 참고가 될 만한 좀 여론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정치개혁특위로 일단 논의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 선거제 개편 얘기는 어제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소위를 한번 구성을 따로 해보자. 그래서 전원위에서 나온 얘기를 한번 종합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기다려봐야 되는데 어제 국회의장실에서 발표한 이 출입기자 국회 출입기자 1150명 대상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 조사 실시를 보면요. 일단 이것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7%포인트 응답자는 609명으로 응답률 52.96%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 국회 출입기자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96.2%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고요. 그 이유로는 가장 많았던 것이 정치 양극화 해소였고 그 다음으로 국민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된다. 정책 경쟁해야 된다. 이런 응답들이 모두 과반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습니다. 이 국회 출입 기자들이 생각하는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을 보면요. 중대 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60.6%로 가장 많았고요. 현행의 이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한 명만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한 비율은 30%에 그쳤습니다. 대도시는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이 농어촌 소도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 선거주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도 77%나 됐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편해야 된다는 응답도 89%였는데요. 이 중에 80%는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고 했고 비례대표의 배분 방식은 현행 전국 단위 표 계산보다는 권역별로 나눠서 하자는 응답이 60.1%로 많았습니다. 이런 응답들을 보면 이게 국회 출입기자들의 한정된 여론이긴 하지만 이미 정개특위가 내놨던 이 3개 안 중에 하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때도 여전히 정개특위 3개 안이 살아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국민을 닮은 국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뽑아서 국회로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재산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표가 좀 효용성이 없는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느낌? 표의 등가성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어찌됐든 본인들의 공천 문제 본인이 또 국회의원 되는 문제 여기가 아니라 민심 국민을 닮은 국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합리적인 대안을 좀 내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소송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분 계시잖아요. 정순신 변호사. 네. 정순신 변호사의 청문회가 오늘 열릴 예정인데 오늘도 안 옵니까? 예, 오늘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하고 사유가 똑같아요. 공황장애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 정 변호사의 아들. 몇 번째죠? 이 두 번째죠. 두 번째 출석 안 한 거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비판을 좀 많이 한 그런 상황이고 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지금 청문회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들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신세약이 있다라는 이유를 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유기용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정 변호사와 그 배우자 그다음에 아들의 동행 요구서를 전달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청문회는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나섰던 이 변호사 그다음에 이 민족사관학 고등학교와 반포교 교장이 출석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송계동 변호사와 이 교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무소속 의원이 지어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 또 이제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왜 참석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니 이게 사실은 학폭 근절과 대책 수립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정순신 변호사 망신주기식 청문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오후에 국민의힘이 따로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학폭 대책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우리는 일정을 소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청문회를 불참을 했고 반면에 오늘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안에 있어서 과연 왜 이렇게 전학이 늦어졌고 이 정순신 변호사 이 가족이 어떤 영향력을 끼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사건의 심각성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집단 폭력이 있었다는 제보도 있다. 이런 얘기도 민주당 의원들이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면대 물고문까지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통해서 과연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고등학교에서도 왜 대처가 미흡했고 또 어떤 사안 때문에 어떤 영향력이 행사가 좀 된 건지 진상이 좀 드러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정 변호사 개인에 대한 망신 주기가 아니라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을 했고 이 아이의 학교 폭력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법 지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소송을 했으며 이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이 어떤 건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이 불참을 하고 물론 후속 대책으로 학폭 근절 대책도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되고 정부 대책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부 여당이 내놓은 학폭 근절 대책 그리고 인사 검증 시스템 강화 방안 이런 건 어떤 겁니까? 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요. 12일에 한덕수 총리가 주재했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가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요. 네. 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중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2년이던 학생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을 4년으로 확대를 하고요. 사실 삭제를 할 수 있는 기준도 있었는데 이 삭제 기준도 강화를 했습니다. 8호 전학 조치는 졸업 전에는 아예 삭제를 못하도록 해놨고 예외 없이 4년 동안 보존을 하겠다.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는 이전처럼 졸업 직전에 심의를 해서 삭제를 할 수는 있는데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다. 이런 조치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학교생활기록부가 정시와 논술에도 대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보관인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정순신 변호사 이게 청문회까지 하는 이유는 학교폭력도 학교폭력이지만 그게 발생한 다음에 가해자 측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지우려 하거나 또는 조치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소송 문제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그 소송을 과연 막을 수 있느냐 오히려 이렇게 엄벌주의로 가면은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 교육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요.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책을 반영해서 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검증 기초자료가 되는 이 사전 질문서에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을 담은 질문을 추가하겠다. 또는 검증 과정에서 납세, 재산 형성, 범죄 경력 등 자료와 별도로 자녀의 학교생활 기록부도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보관을 밝히기는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여전히 논의할 부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어떤 일에도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자 많이 주셔서 또 읽고 가겠습니다. 6625번님께서 주셨어요. 30대 중반 청취자입니다. 오늘 저 소개팅 하러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어찌됐든 잘된 일 같아요. 꼭 성공해서 시사본부 청취자로 포섭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소개팅 꼭 성공하시고요. 그다음에 포섭하시면 문자 꼭 주십시오. 이 밖에도 4771님, 8301님, 7555님, 7770님, 5478님, 6858님, 7060님, 6734님께도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발표하겠습니다. 6737님께서 주셨어요. 출장길입니다. 여기는 경북 봉화인데 추운 곳이라서 이제야 개나리와 진달래가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올라가서 외손녀, 내일은 태어나 처음 맞이하는 손자를 볼 겁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지금 시사본부 청취하는 모든 분들도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디저트송으로 양희은의 참 좋다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함께 듣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람이 참 좋다. 참 좋다. 살랑대는 머릿결 사이로 너의 눈망울이 예쁘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 눈 감고 날아가. 두 팔 벌려 하늘 보며 내겐 소중한 너를 부르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한자어 부사고요. 일전에 경험한 적이 없음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표현 의도를 강조하는 말을 뜻하는 이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생전, 일절, 전혀, 절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생전입니다. 생전이란 말은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처럼 살아있는 동안이란 뜻의 명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앞서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부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부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큰 집은 생전 처음 본다. 또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생전 되나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관용구 생전가도 또는 생전가야는 아주 오랜 기간이 흘러도를 뜻하는데 예를 들어 아빠는 생전가도 엄마한테 지난 일을 물어보는 법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생전부기요 사후 문장이라 이런 속담도 있는데요. 이 말은 부기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문장은 죽은 후에도 영구히 빛난다는 말도 되고 살아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으뜸이고 죽은 다음에는 글로써 자기를 남기는 것이 으뜸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제주와 남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황사의 영향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받겠습니다. 황사가 지금 잔류해 있어서 중부지방 매우 나쁨 단계 혹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제주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현재 제주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20에서 60mm, 많은 곳은 내일까지 80mm 가까이 내리겠습니다. 산지 쪽은 120mm 이상 내리니까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 제주에는 천둥, 번개, 돌풍까지도 동반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10에서 40mm, 중부지방 5에서 10mm가량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먼저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전주 21도 등 17도에서 23도 분포가 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서울 등 전국 대다수 지역 건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동쪽의 건조도는 높은 편입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강수로 인해서 특보가 어느 정도 해제되는 지역은 생기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화성 18형 발사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은 중간 단계의 시험 발사로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체계 개발 완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수준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4월호에서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석 달째 둔화 국면으로 진단했습니다. 수출과 설비 투자 등 제조 업황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자살 유발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전담 조직을 꾸리는 방안 등을 통해 OECD 1위인 국내 자살률을 5년 동안 30%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 확진자가 1명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에 거주 중인 10번째 확진자는 내국인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 오늘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만취 운전 사망 사고 계속 저희가 전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한번 해보자. 네.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워낙 답답하니까 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오랫동안 계류 상태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시동 잠금 장치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방식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하기 전까지는 시동을 아무리 눌러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음주 전과자한테 좀 도입을 해보자 이런 얘기고, 이 여론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해외에선 사실 이미 널리 쓰이고 있어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음주 전과자라든가 혹은 통학버스 운전자, 이렇게 정말 주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이 50개 주 중에 36개 주에 도입을 했는데 12년간 음주운전 사망자 수를 19% 줄였다라는 통계도 발표가 됐습니다.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인 문제만은 아닌데 왜 그럴까 보면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미 18대 국회 때부터 발의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통과하지 못하고 발의됐다가 폐기되고 또다시 발의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15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조금 자세히 보면 장치를 따로 설치해서 달아야 돼요. 네. 그런 방식인데 이걸 설치하려면 2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음주 측정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또 꼼수를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뭐 촬영이나 이런 추가 기능을 넣으면 비용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10년 넘게 설치 비용이나 이 부담은 누가 주체가 되는가. 또 당연히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사고 부책 사유가 있는데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 이제 그리고 또 그러면 또 설치 대상자를 어디까지 범위를 설정할 것인가. 좀 어떻게 보면은 지적하신 대로 좀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논의를 하다가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과 호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음주 전과자 당사자가 그 비용을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돈도 돈이지만 법률 체계부터 손봐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일단 사유재산에 장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 기본권 침해다라고 제기를 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법적인 근거를 또 마련해야 되고 그럼 관리와 운영은 누가 맡을지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4년 전에 경찰이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도 이 장치에 대한 찬성 의견이 90%가 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국민적 공감대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이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정치권이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냐. 그게 문제다라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폭탄주에 참 관대합니다. 많이 드세요. 네, 회식이 많습니다. 항상 제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고가 하지 말라 아무리 이제 그 계몽을 하고 훈계를 해도 안 듣고 또 이게 사고 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 줄일 수 있다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온난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요. 기후변화 문제요. 제주에서 신종 감귤 해충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이거 뭐 어떤 소식입니까? 제주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제주 감귤에서 총 60종의 해충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 중에 5종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해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산둥 날개 매미충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지에 피해를 입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듬해에도 과실이 달리면 또 가지가 부러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해에도 다음 해에도 추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거죠. 네, 새로운 해충의 등장은 역시나 기온 상승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제주도에서 감귤 발화기도 1990년대보다 열흘가량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방울토마토 사태가 있었잖아요. 지금 또 뭐 전량 회수하고 난리가 났었고 또 지난해 여름 홍수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큰 피해가 있었는데 작년에 서울 서부권에서 러브버그 맞아요. 이상한 벌레들이 막 있어서 또 막 논란이 됐었죠. 광진. 맞습니다. 그 기후변화가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먹거리, 일상의 안전에 확 치고 들어와서 그간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위협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온난화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변화하는 데이터를 방대하게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대응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절실해 보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환경오염 하도 골프장에 농약 많이 뿌린다 이런 비판 환경운동연합 활동 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요새도 그렇게 골프장의 잔디 유지하기 위해서 농약을 엄청나게 많이 뿌리나 보죠. 네. 심지어 골프장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 또 골프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외국에 못 가니까. 나가시니까 그래서 환경부가 골프장 농약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국 골프장에서 쓰인 농약이 213톤으로 나왔습니다. 2020년보다도 11톤 늘어난 건데 이게 2004년에 골프장이 200개 미만이었어요. 근데 2014년에 500개를 넘어섰고 이제는 545개로 집계가 됩니다. 이 전국에 있는 골프장을요 면적으로 제곱킬로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전북 익산시 하나 통째랑 맞먹고요. 서울의 84%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뭄이 극심할 때 왜 골프장 잔디에 물 뿌리는 거, 물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 이런 문제도 지적이 됐었는데 우후죽순 생기는 골프장에 계속해서 좀 허가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도 농약 사용 저감 우수 골프장이 꼽혔는데 이런 골프장의 경우에는 잔디를 애초에 저항성이 높은 품종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농약을 많이 안 쏟아부어도 좀 살 수 있게끔 혹은 화학농약 대신에 미생물 제재로 방제를 한다. 뭐 이런 방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환경운동 단체들이 케이블카 설치 반대, 그 다음에 골프장 건설 반대, 그 다음에 무슨 쓰레기 폐기장 반대, 이런 운동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요새는 잘 그런 게 안 보이고 워낙 대중화됐고 또 운동으로서의 골프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중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를 많이 치시는 것 같지만 이렇게 환경 위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면서 생각을 좀 판단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골프할 때 그 농약이 다 또 본인들에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산불이 휩쓸고 폐허가 된 자리에 강아지들이 희망의 씨앗을 품고 달리기를 시작했다.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강아지들이요. 몸에 작은 주머니를 매달고 산불 재해 지역을 뛰어다니는데요. 이렇게 뛰어놀고 움직일 때마다 진짜 귀여워요. 나중에 사진 한번 보시면 강아지들이 다 그물망 주머니를 달고 있는데 그 안에 더덕, 도라지, 버섯,
이런 씨앗들이 있어서 뛰어놀 때마다 저절로 땅에 그 씨앗이 흩뿌려지는 거죠. 야, 누구 아이디어인지 정말 훌륭하십니다.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 화마가 휩쓸고 황폐해진 산과 들을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희망의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이 강아지들은 일명 산타독이라고 오, 불리는데 이름도 잘 졌네요. 네, 선물을 뿌리는 산타 할아버지의 의미도 있지만 산을 타는 도그. 이 말도 되는 거예요. 네, 중의적인 산타독. 의미. 예, 예. 이 이름도 붙이고 이걸 한국에 도입하게 된 사람은 황성진 한국유기동물보호협회 대표입니다. 이게 예전에 칠레에서 이런 활동이 있는 걸 보고 국내로 들여와서 처음으로 선보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0월에 강릉 야산에서 시작해서 고성, 경북 안동 등 산불재 지역에 이렇게 강아지들이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이 강아지들은 어디서 데려오냐면요. 인터넷에서 모집을 해요. 근데 공고가 뜨면 10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강아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그러니까요. 있고 네, 재 지역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반려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거고요. 일석이조네요, 그야말로.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뿌려진 씨앗들이 2년 뒤에는 채취할 수 있을 만큼 자라나서 주민들의 부수입원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잘 자리 잡고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조현정 평론가가 소개해 주셨으니까 네. 어머 이거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신청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신청입니다. 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접 복장이 없어서 줄줄이 취업에 실패했다. 이런 한 취업 준비생이 구걸에 나서서 3시간 동안 9만 원을 벌었다. 이런 사연이 전해진 바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시급 3만 원짜리 알바라는 제목의 게시물입니다. 네. 이 글쓴이 A씨는 취업 준비생인데 지원하는 족족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A씨는 글에다가 작은 공장 면접 하나를 가도 10년 넘게 입은 옷을 입고 가니 한 번을 붙지도 못했다.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그 옷 그대로 비 오는 날 가서 비 맞고 계단에서 비닐 펴고 쭈그려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골판지에다가 면접 볼 양복을 사고 싶습니다라고 써두고 그냥 엎드려 있었다는 거예요. 길에. 그랬더니 이제 말 걸어주는 사람, 커피 사주는 사람, 우산을 주시던 할머니가 있었고 좋은 사람이 참 많았다. 사정을 얘기했더니 밥 사 먹으라고 식권 주신 분도 있었다. 라면서 고맙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시간 동안 모은 돈이 9만 원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A씨는 그래서 이 돈으로 중고 양복이라도 사서 당당하게 면접 볼 테니 응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감사의 표시를 한 거죠. 네. 근데 누리꾼들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그래 힘들다 말하면 손 내밀어 주는 사람들이 많으니 다들 포기하지 말고 힘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격려와 감동의 글들이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9만 원이면 하루 택배나 상하차 단기 알바를 해도 벌 수 있는데 젊은 나이에 구걸보다는 노동을 해서 벌었어야지. 라든가 요즘에 면접용 정장도 빌려주고 메이크업까지 해주고 사진 찍어주는 지자체도 많은데 왜 그렇게 했느냐. 라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듣고 계신 분들도 저 의견이 엇갈리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넓게 생각해 보면 이 글쓴이가 얻은 건 9만 원보다도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본인도 취업을 해서 또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결국에 제일 큰 수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취준생에게 필요한 건 용기였던 것 같아요. 용기 네. 그리고 관심. 그렇습니다. 예, 손길.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누군가. 네. 그렇잖아요. 사람이 계속 떨어지고 안 되고 하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네. 난 뭘 해도 안 되나 봐.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커피 사주시고 말 걸어주고 우산 주시던 분들, 밥 사 먹으라고 식권 주신 분들이 손을 잡아준 거죠. 그러니까 그 손 붙잡고 일어나서 다시 뛸 힘이 생겼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를 올리시네요. 예. 아니 저는 그렇다고요. 네. 네.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사본부 전설의 코너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가워요. 계속 오시고 싶죠. 아니 뒤에 사진 바꾸세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장윤선의 시사본부가 더 나아. 그게 아니라 지금 저 최영일 평론가가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배종찬 조심하세요. 소장 다 수첩에 기록돼요. 사실 빨리 수정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금방 오세요. 금방. 최영일의 시사본부가 네. 역시 전통이죠. 네, 우리 KBS의 역사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배종찬 소장하고 가까워지기 참 어려워요. 쉽지 않죠. 네. 저도 쉽지가 않아요. 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여론조사들 개요 먼저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갤럽이 4월 11일에서 13일 이틀 조사했고요. 1,002명 조사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4월 10일에서 12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35명 조사했고요. MBS가 어제 나왔는데 그 4개 조사 회사에서 4월 10일에서 12일까지 3일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뉴시스가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4월 8일에서 10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조사했고요. 지금 뉴스토마토와 뉴시스 조사는 ARS 조사입니다. 네. 갤럽은 자체 조사입니다. 그렇죠.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감청 의혹 터졌죠. 민주당 돈봉투 의혹 터졌죠. 지금 어제는 윤 대통령이 그 거부권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거 부결됐습니다. 네. 자, 대통령 지지율 갤럽 조사에서 30%가 무너졌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조사에서 아무래도 이걸 인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긍정평가가 27%로 지난주 조사 대비 4%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부정평가 65%로 지난주 조사 대비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금 오늘 그 아까 말씀드린 4개 조사 그 회사들의 그 조사 그 패턴을 보면은 세 군데가 긍정평가가 하락하고 한 군데는 상승하고 두 군데는 세 군데가 부정평가 상승하고 한 군데가 부정평가 하락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서 MBS 조사만 MBS 조사만 좀 패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역시 갤럽 조사라고 봐야 되겠죠. 계속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한데 네. 4%포인트가 하락했다. 이건 갤럽에서 적지 않은 비율이고 20%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갤럽 조사에서 20%대라는 것은 임기 1년 차에 사실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이번이 거의 몇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 것 같아요. 24%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20%대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저가 24였는데 최저와 최저 24가 두 번 나왔었는데 지금 27이면 불과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30%의 법칙이라고 해서 30% 미만으로 내려가면 어떤 선거에서도 이기기 어렵다. 그다음에 25% 미만으로 내려가면은 사실상 우리가 레임덕이라고 그래요. 근데 임기 초반에 이렇게까지 지지율 관리가 안 될까. 그러니까 전광판을 안 보는 건 좋은데 전광판을 안 보다가 전광판에 걸려 넘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광판을 안 보다가 전광판 앞에 있는 후광판에 걸려서 넘어지는 격이거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부정평가의 이유를 보면 외교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외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두 번째로 20%였던 적도 있고 15%였던 적이 이제 지난주였는데 네. 이번 주에는 경제, 민생, 물가가 1위로 올라갔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래 좋다. 대일 외교는 대통령이 그러면 한번 뭐 지지율 상관 안 하고 한다 했으면 알았어. 그럼 경제, 민생, 물가 좀 어떻게 해봐. 이게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라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뭐 딱히 뭔가 뾰족한 수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전에 질문하시는 MBS와 갤럽이 왜 다르냐. 네. 이게 같은 전화면접 조사인데 문항 구성이 좀 달라서 조사가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그 MBS 조사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정책 평가 문항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문항을 계속 물어보니까 조금 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긍정 평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갤럽보다는 좀 높았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조사가 지금 좀 전에 배수
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 지금 임기 1년 동안에 20%대가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이준석 대표와의 그 체리따봉 문제가 있었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날리면 논란이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2번인데 지금 이 이번에 27%는 외교를 가지고 그 이 20%대로 하락을 한 대일 한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앞둔 이 외교 프레임 속에서 국익에 대한 관점을 국민들이 지금 이 정부의 대처가 국익과 좀 국익의 관점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 시각 속에서 27%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뭐 정치적 선택이죠. 일본에 대해서는 제3자 변제한 우리 정부가 배상하고 우리 정부가 물을 반 먼저 채운다는 것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안보실에서의 판단일 거예요. 외교적 판단일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다 치고 그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 방향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선택이 됐다면 충분히 이제 사실 소통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여기는 이제 이 여론이 더 악화된 이유는 조금 내 지지율에는 타격을 받겠지만 그래도 반전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정부가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중요한데 뭔가 또 뾰족한 설명이나 소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부산 횟집 사건 그렇죠. 그 사진 때문에 이게 하락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도청 파문이 그렇죠. 또 벌어진 그런데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인데 네. 도감청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진위 여부와 관련된 부분인 건데 이건 이 내용 유출된 내용 지금 범인은 잡혔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유출된 것인데 유출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또 전체 내용이 다 사실인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다시 소환이 돼서 국민들 또 앞에 자신의 의견을 밝혔죠.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네. 실제 우회적으로 뭐 포탄을 지원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게 정확하게는 사실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 뭐 보도상으로 검토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보다도 더 떠나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 도감청 자료가 유출됐다는 것은 미국 정보기관이 도감청을 했다는 것이고 이건 불법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주권 국가로서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중요하고 한미 동맹은 더 돈독히 해가더라도 그렇죠. 한미 한미 정상회담을 잘 준비하더라도 미국 이건 아니야. 우리 국민들 화났어요. 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뿔이 난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니 한미동맹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네. 이제 열흘 후에 대통령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뭐 흔들거나 이럴 국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야? 이 얘기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말은 해야지. 그 여론조사에도 불쾌감을 표현해야지. 그렇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에도 그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네. 뉴스토마토 조사인데 지금 불법 도청 의혹에 대해서 주권 침해 문제로 미국에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가 56.2%, 한미 동맹을 고려해 물밑에서 차분하게 대응한다가 39.0%입니다. 지금 잘 모르겠다가 4.7%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56.2% 절반 이상이 좀 항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갤럽 조사의 세부 속성 그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20대에서 40대까지가 다 10%대가 나왔어요. 정말 10%로 대동단결.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이번 조사의 속성에서 가장 큰 지금 이 국익의 관점에 그 TK와 이 60대층에서 드디어 부정평가가 지금 긍정보다 더 높았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거든요. 지난주 조사에서는 TK는 아직 그러지 않았어요. 60대도 그러지 않았는데 네. 그 부분이 지금 이번에 달라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론조사 넘어가기 전에 네. 문자를 주셨어요. 5164님. 배 소장님 조금 전에 혹시 대한민국을 성대모사 하신 건가요? 요새 항사 때문에. 네. 뭐, 네네. 네. 지금 뭐 제 성대모사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죠. 더 잘하시는 분은 있던데. 네. 여하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은영 선생님 아주 분석 잘해 주셨는데 한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시끌벅적했을 때는 호사화가 흔들렸어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호남 지지율이 내려갔어요. 호사화. 네.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그래서 호남에서 지지율이 흔들려요. 그럴 때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정말 철통 같은
지지 기반이라고 턱박 그러면은 대륙주 그래요. 대륙주. 대구 경북 60대 주부. 그렇죠. 예. 제가 외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대륙주는 사실은 다른 뭐 중도나 MZ 세대가 안 들어오는 건 그렇다 치고 대륙주가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모든 조사가 다른 건 아니지만 몇몇 조사에서는 대구 경북에서 숫자는 말씀 안 드립니다. 오늘 다 개요를 또 말씀드린 네. 내용이고.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부정평가가 더 높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임기 지금 아직 만 1년도 안 됐는데. 저는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두 분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TK 민심 왜 이러냐.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 같으면 지금 뭐 그 광주 전라 호남만큼 나와야 되잖아요. 지지율이.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비등하거나 오히려 부정평가가 우세한 이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일종의 그 기대 불일치입니다. 우리가 기대 이제 불일치. 유권자나 또 여론의 민심의 이 심리적인 분석을 해보면 기대치가 올리브의 기대 불일치 이론인데 기대치가 높아요. 그래도 대구 경북 특히 더 하겠죠. 잘할 텐데 서문시장에서는 더 했겠죠. 대통령이 6번 7번 오니까 아이고 그건 막 윤석열이 아이가 그건 뭐 윤석열이다 이랬는데 계속 뭐가 터지니까 이게 방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 경북도 50대 60대 이상 전통적인 보수층에서는 그래도 좀 기다려보자 이런 심정일지 모르는데 젊은 세대들은 이제는 부산처럼 이념 결집적이 아니라 이해 결집적이에요. 우리 대구 경북에 무슨 이익을 줄 수 있냐. 대통령 온다고 해서 대구 경북의 1인당 소득이 늘어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저녁에 이제 호프집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대구 경제 살아나나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거를 이제 기대불일치론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 프레지던시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거라는 게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익을 지키는 그리고 우리의 국민을 대변하는 하나의 인물로서 좀 당당하게 대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일 또는 그 한미와 관련해서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상황에서 여사님의 행보가 거의 그 대통령의 어떤 그 대체제적인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도 저는 대통령의 프레지던시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여사님이 활동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왜 문제냐면 대구 경북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서는 그 프레지던시에 대한 아직은 그 이미지가 굉장히 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좀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기의 속에 이렇게 많이 좀 그 우리나라의 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는 대통령이 더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사님의 일정이 더 많아요. 그리고 대통령과 같은 어떤 그런 내용들, 발언 내용들이 지금 뭐 납북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치 굉장히 발언이 조금씩 나오는 네, 거죠. 그래서 되게 불편하게 보는 그 상황인 것 같고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낮게 나왔던 데가 25% 나왔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임기 4년 차쯤에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뭐 국정농단 그렇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근데 지금 이거는 1년 차 때 지금 20%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보수층 유권자들이 보기에 대통령이 부각되고 대통령 그렇죠. 중심으로 맞습니다.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사님이 더 부각돼 보이고 일정이 더 많으니까 이거 좀 뭔가 이상한 오히려 거 그러니까 아니냐. 대통령이 자신감을 잃고 여사가 대체제로 나오는 것이 아니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계속 구설에 오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번진다는 거죠. 파장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저도 칼럼을 썼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어갈 때까지는 최대한 이 김건희 여사의 이 움직임이 안 드러나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지지율이 지금 한국 갤럽 기준으로 27%라면 올려야죠. 어떻게 국가 최고 지도자가 전광판을 안 보고 갈 수 있는 미국의 그 수많은 역대 대통령이지만 매일 수십 번을 봅니다. 자기 지지율을. 자기 지지율을 보면서 정치를 해요. 아 그래? 노스캐롤라이나는 안 좋아? 그럼 다음 주에 노스캐롤라이나 가는 걸로 일정 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광판을 더 뚫어져라 보면서 네.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네. 지지율에 1위 1비 할 필요는 없지만 지지율은 관리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열흘 정도 남아 있는데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지 특히 지금
그 국빈 방문 성과가 뭐가 될지 벌써 조금 약간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 거기에다가 국회 현안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죠.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어쨌든 무조건 이거는 정책적 사안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핵심은 결국 경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갤럽 조사, 요새 갤럽 조사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 자체 조사예요. 이 조사회사가 이렇게 자체 조사를 이렇게 지표를 오래 할 수가 없는데 하여간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지금 부동산 정책 잘하냐, 잘한다가 27% 나왔거든요. 대통령 지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모든 거는 경제로 돌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국익을 챙길 때 좋은 방법이 여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방문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지지율의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보수층을 결집하는 안보 이슈도 있지만 또 중도층까지 확산될 수 있는 경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IRA 어떻게 하면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가 쪽으로 더 유리하게 만들 건가. 또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독소 조항, 이른바 우려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걸어놓고 있는 우리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걸려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예시키고 배려할 수 있는가. 그런 걸 할 때 제가 짧게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 이번에 도감청 굉장히 국민들이 격앙돼 있다. 그래서 김태호 차장이 악의적인 게 없다 이렇게 아니라 겉으로라도 속은 물밑으로는 안 그렇다도 국민들이 지금 큰일 났어요. 바이든 대통령 지금 우리 국민들이요 난리예요. 미국이 왜 이러냐고. 이번에 그 IRA 관련해서 대통령 방문할 때 뭐 좀 몇 개 더 우리한테 선물로 안 내놓으면 국민들이 지금 큰일 나요. 저는 그런 오히려 좀 연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대통령실 그리고 이제 내각 개편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작년에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부터 바꿔야 된다. 그렇죠. 외교안보 라인 특히 바꿔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안 바꾼다.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 갔다 와서 바꿀 거다라는 전망이 국회에서 이렇게 여의도 정치권에 떠돌았는데 안 바꾼다. 이 분위기 12월까지 계속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관은 바꾸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사청문회에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지금 청문회 통과하기 어렵습니까?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 상황에서 그러니까 청문회 통과되지 않더라도 강행할 수는 있는데 국민 지지율이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칫 뭐 알지 못했던 뭐 재산 축척이나 이런 게 장관 후보자 발견되면 대통령이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의 편제를 완전 바꿔야 돼요. 데이터에 의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그동안에 몇몇 그 윤핵관 의원들과 가까운 보좌관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 싹 물갈이해서 완전 전문가 그룹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여야 뭐 성향 가리지 말고 그 사람들을 한 50명 딱 뽑아서 대통령실에 장착을 시켜 놓으면 저는 그래도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좋은 제안이신데 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27%면 대통령실 아무도 안 갑니다. 그 YS 때 그 IMF 막 했잖아요. 아무도 그때 그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 프로필에 그걸 절대 안 써요. 보너스를 좀 높이면 어떨까요? 안 갑니다. 네. 자기 인생이 되게 어두워져요. 그래서 안 갑니다. 출마해야 되는데. 네, 안 가요. 출마 아니어도 학교 같은 데 가더라도 자기 프로필에 이 대통령실 지금 27%인데 안 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제안들이 나왔을 때 그때 시기 그때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 타임을 놓친 거죠 지금 그렇군요. 대통령께서.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뭐 어찌됐든 민주당에도 엄청 큰 사건이 터진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정근 전 그 민주당 사무부총장 발로 터진 이정근 게이트 이렇게 불리는데요.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으로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다. 뭐 당 내부에 돈 받은 사람이 뭐 최소한 10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얘기하기 전에 정당 지지율 먼저 확인하고 계속 얘기 듣겠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은 이제 그 내려간 지지도 조사가 3개 정도 나왔고요. 민주당이 올라간 게 2개, 내려간 게 2개 이렇게 나왔어요. 대체로 이제 지금 갤럽 걸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힘 31%, 민주당 36%고 MBS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28% 이렇게 나왔고 두 조사 다 무당층이 한 29, 31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 결집도가 유지되는 선에서 민주당이 좀 ARS까지 치면은 조금 더 우위에 있는데 MBS 자료를 보면은 민주당도 좀 3%포인트 하락한 상황이어서 정당 지지율은 조금 이제 유동성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뭐 올라간 지지율이거나 또 국민의힘보다 앞서는 지지율 결과가 있다면 대체로 그건 뭐 자체적으로 견인된 발광체라기보다는 반사체 성격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만큼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 지지율 타격 여파가 국민의힘까지 이제 전파돼서 연동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이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 이슈가 악재면은 분명해요. 네. 근데 지금 워낙 다른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결코 이런 부담이 되는 악재가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왜냐하면 그 특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 기반 중에서 화이트 칼라 사무직이거든요. 네. 굉장히 그 부정과 비리, 청탁, 의혹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시기에 누가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민주당 내부에서 이걸 뭐 수사되는 건 수사되는 것이겠지만 더 자체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좀 끊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중도층한테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만 더 이제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행정구역상으로 호남에 있는 유권자 말고 수도권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내년 총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이른바 호남 출향 유권자들의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나은가 했더니 아니네라고 하는 것이 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처리하고 끊어낼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예비 후보들이 엄청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들 간에 지금 과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회를 좋은 기회로 삼아서 그 좀 내부 정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당대표 선거는 거의 그 판도라 상자 같았어요. 그 선거 자금이 어떻게 쓰는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로 참 다 비밀에 붙여져 있는 거였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 좀 이정근발 게이트가 터졌고 그리고 지금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삼아서 빨리 이 자정에 내부의 어떤 정화의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갤럽자를 보면은 민주당이 5%포인트 국민의힘보다 높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이 34%로 엇비슷한 오차 범위 이내에 지금 접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좋은 기회로 삼아서 좀 자정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두 분 공이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지금 당사자도 그렇고 민주당 오늘 최고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뭐 기획수사다. 이제 이런 물론 이제 당대표하고 원내대표는 발언을 안 했지만 관련돼서 한 최고위원 발언을 보면 기획수사고 야당 탄압 뭐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먹히겠냐.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방식의 대응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이 타이밍상으로 이게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1심 재판이에요. 벌써 이미 오래전에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이제 갖고 있었던 상황인데 왜 지금 터뜨렸냐. 이게 이제 검찰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갖고 있다가 필요한 때 이걸 터뜨린다라는 게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 문제는 어쨌든 이 핸드폰에 그 녹취록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팩트는 좀 더 좀 더 이제 봐야 되겠지만 파일이 3만 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빨리 하루에 하나씩만 터뜨려도 안 돼요 지금. 3만 일이 필요한 거죠. 빨리 총선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사과하고 자정 노력에 자구책을 마련하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그렇죠. 이 문제. 근데 그러기에는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 자기 건은 자기 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에서 더욱 좀 가열차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그런 프레임적 인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검찰이 이때 이걸 터뜨리느냐.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도 별로 안 좋고 그런 우리 상황적 인식 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이게 좀 검찰의 기획된 수사에 성격이 강한 거 아니냐. 설사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중도층의 경우에는 아무 내용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굳어질 수 있는데 지금 뭔가 3만 개의 파일도 나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있기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도층이나 또는 무당층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당에서 개혁적 차원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죠.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라는 것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아까 이현정 선생님 그 말씀하셨어요. 이번이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걸 개혁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할 때
달려들어야지. 그걸 놓쳐버리면 또 국민들의 평가는 또 좋은 평가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짧게 덧붙이면 지금 외교의 그 어떤 그 국민의 정서가 굉장히 부정적인 게 너무 큰 전선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거 민주당의 어떤 이런 이슈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작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빨리 이거 자정 노력을 하면 이거는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무당파층과 중도층이 지금 거의 대통령 지지율상을 보면 10%로 내려왔거든요. 이게 지금 좀 중요한 거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이 급합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시장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을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역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은 상임고문으로 안 계셨던 게 관례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은 최고위원 발언이 더 큰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뭐 징계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을 딱 해촉을 하면서 이거는 뭘까? 어떤 시그널일까? 누구에게 이게 김기현 대표 스스로의 결정일까? 아니면 제3의 뭔가가 있을까? 뭐 이런 등등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분석을 해드려야 돼요. 네. 굉장히 저는 신박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신박한 분석의 틀을 지금 갖고 홍준표 시장은 오늘 시정을 일정을 소화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왔다 기회가 왔다 나한테 아이고 기회가 왔다 네 진짜요? 기회가 줬어 이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기현 대표 갑자기 그동안에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너무 좀 과하다 이런 인식도 좀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촉되면서 약간 동정 여론이 이제는 중도층이나 MZ세대 쪽으로도 더 강하게 전파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했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본인을 식물총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대선 후보가 됐다. 그동안에 홍준표 시장은 뭔가 계기가 없었거든요. 자, 이제는 유승민, 나경원, 이준석에 이어서 홍준표 쪽으로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자기가 이번에 이걸 당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는 핍박받는 이미지로 그렇죠. 완전히 이제 대선 후보의 반열에 올라갔다. 그래서 내가 승자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늘 해촉이냐 면직이냐 논란이 많던데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되게 재밌는 분석을 했어요. 이게 며칠 전에 모 방송에서 100분 토론인가 거기서 홍준표 시장이 나왔는데 근데 거기서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 초보라고 발언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촉이 된 거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모든 건 MBC 때문이다. 아니 너무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런 것까지 챙길 그런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재밌는 분석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이튿날 아침 라디오 CBS 라디오에서 전화 그냥 훅 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동훈 장관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오랫동안 정치 출입했던 기자가 어떤 분석을 했냐면 아니다. 전날 100분 토론 그거를 돌리려고 전화를 끊었다 뭐 이런 분석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이른바 젊은 세대 용어들을 실드를 쳐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닐 것 같고 저는 이제 100분 토론의 그 발언 내용들을 더 좀 중요한 기준으로 잡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 홍준표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30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한 사람이니까 잘 된 거예요. 이로써 이제 홍준표는 완연한 대선 반열에 올라갔어요. 근데 아직 원래 대선 반열 계셨던 원래 더 올라갔어.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갔어요. 이제 근데 저는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당의 기조를 보면 당에 좀 그 쓴소리를 하는 분들은 좀 해촉하고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대통령 편에서 이른바 윤심을 이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고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여론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보고 있었는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자꾸 이제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시선으로도 지금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 홍위병적인 어떤 발언을 하는 분들은 되게 이뻐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그 횟집 사건도 보더라도 거의 초대되신 분들이 좀 그러니까 발언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또 다 부르셔서 술 한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위기를 뚫고 가려고 하시는 건 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홍준표 시장이 쓴소리한 사람이 과연 대통령일까? 그런데 오히려 쓴소리한 사람 보면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한테도 홍준표 시장이 쓴소리했었고 나경원 전 의원한테도 쓴소리했었고 오히려 그동안에 정광훈 목사한테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계속 쓴소리 홍준표 시장이 이 쓴소리가 대통령 쪽에서 대변을 해주는
그런 또 선소리로 들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마냥 선소리가 해당 행위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론오락관 몇 대 몇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 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 활약상이 돋보였는데요. 네. 그중에서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배지환 네. 그리고 최지만 두 선수의 케미가 대단했죠. 현지에서는 이제 지지 듀오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배지환, 최지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비슷해요. 듀오가 네. 사실은 출발은 그렇게 배지환 선수는 물론 개막전에서 좋은 활약을 했지만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는 11일 경기 전까지 타율이 1할도 안 됐습니다. 굉장히 좀 낮았는데 11일 날 이제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첫 홈런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이 압권이었던 게 이 최지만 선수가 우선 경기 초반에 이제 홈런을 쳐내면서 피츠버그를 리드해 갔고 이후에 배지환 선수가 휴스턴의 마무리 프레슬리를 상대로 끝내기 홈런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홈런 그리고 마무리 짓는 홈런까지 모두 이 코리안 듀오가 터뜨렸던 홈런이었고 네. 사실 이 배지환 선수가 시즌 초반 휴스턴의 피츠버그의 경기를 굉장히 이끌고 있는데 최지만 선수는 초반에 활약이 좋지 않아서 좀 비판도 받았으나 이후에 최근 타격감이 워낙 좋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최지만 선수가 결장이라도 하면은 우리 최지만 어디 갔냐 하면서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그 정도로 지금 이 지 듀오의 활약이 네, 굉장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한국 네네. 선수들이 완전히 훌륭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피츠버그 파이리츠는 예전에요. 강정호 선수도 주축 유격수로 뛰었던 팀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선수들이랑 궁합이 좋다. 네. 이런 평가도 나온다면서요. 사실 강정호 선수가 처음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때 네. 굉장히 좀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던 게 왜요? 당시 이제 강정호 선수의 포지션 유격수였는데 조디 머서라는 주전 유격수가 있었고 다른 내야 포지션들도 조시벨이라든가 기존의 내야수들이 굳건했기 때문에 강정호 선수가 과연 자리가 있을까? 이런 시선들이 좀 룸이 있었거든요. 없다. 그렇죠. 네. 그런데 강정호 선수가 다른 선수들을 이제 이겨내고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이번에 배지환 선수도 마찬가지였고 최지만 선수도 1루 자리가 녹록치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네. 자리를 어쨌든 두 선수 모두 조금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해가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배지환 선수 같은 경우는 같은 내야수 출신이다 보니까 실제로 강정호 선수를 롤모델로 꼽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강정호 선수의 사생활까지는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사생활. 네, 배지환 선수도 사실은 사생활 이슈가 조금 있었던 선수거든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선배보다 나은 후배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배지환 선수 저희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네. 야구 팬들한테는 조금 낯선 이름 일 수 있다 이렇게 네네.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지금 배지환 이 이름 석자를 우리 팬들도 그렇고 또 메이저리그 팬들에게도 그렇고 확실하게 각인을 시켰다. 네. 이런 평가도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류현진 선수가 지금 부상 중이기 때문에 네.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을 보고 싶은 팬들 입장에서는 김하성의 활약만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또 여기서 배지환 선수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피츠버그 내야진에서 가장 확고한 주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유격수를 보던 오닐 크루즈 선수거든요. 근데 이 오닐 크루즈 선수가 최근 다리 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4개월 이상 결장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피츠버그 감독 역시도 배지환 선수가 최근에 2루수로 나오고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유격수 자리까지도 기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쟁자의 부상이라는 측면이 배지환 선수 입장에서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김하성 선수도 샌디에이고에서 네. 페란도 타티스 주니어의 경쟁자의 부상을 발판 삼아 최근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떻게 살려서 이제 자리를 확보하느냐 이게 이제 배지환 선수에게 주어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룸이 열렸어요. 예,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많이 열렸죠. 네, 류현진 선수 근황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7월 네. 복귀를 목표로 해서 재활 중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현재 지금 좀 어떤 상황이고 회복 후에는 제대로 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 팬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쉬운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요? 지금 지난해 6월이었죠. 왼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우리가 이제 흔히 야구계에서 하는 말로 토미존 수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인대 접합 수술 자체가 길게 봤을 때는 1년 이상 이제 수술 이후에 재활 과정이 필요한 상태인데, 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2023년 7월 정도의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 재활을 다 마친 상태고, 현재는 이제 구단과 동행하면서 캐치볼 정도 이제 하면서 몸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토론토 구단 입장에서는 이 류현진 선수가 7월 이후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스럽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에 선발 로테이션에 우선 합류는 하되, 네. 이제 좀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려면은 포스트 시즌 무대에서 당초 류현진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토론토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한국 팬들 입장에서도 빨리 좀 회복하셔서 그렇죠. 네, 구장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축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네.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100호골을 달성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즌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이어서 정말 대단한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8일에 브라이튼전에서 이제 득점을 하면서 네. EPL 통산 100호골 50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260경기 만에 기록한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이 100호골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34번째 선수가 되겠고요. 이러면서 아시아 선수 최초의 득점왕, 그리고 아시아 선수 최초의 100호골,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업적을 이뤄냈고, 사실 이번 시즌 초에 네.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을 앞두고 안아골절 수술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번 시즌 사실은 득점 행보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손흥민 선수가 작년에도 정규리그 8경기에서 10골을 넣었거든요. 이야. 이런 특유의 몰아치기, 이런 것들을 네, 이번 어떻게 시즌 이런 게 막판에,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진짜 특유의 대단하다. 승부욕,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승부욕만으로는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실력이 받쳐주는 그러니까요. 승부욕이죠. 그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손흥민 선수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 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성적을 낼 수가 없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 주말 크리스만 감독 앞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렇죠. 콘테 감독이 경질되면서 새로운 전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100호골이라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네. 시즌 막판 득점 레이스를 펼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주목되는 포인트라고요. 그렇죠.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에는 저번 평가전을 앞두고는 K리그 선수들을 시찰했던 네. 이번에는 직접 유럽 파들을 이제 만날 기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일부터 이제 오늘 유럽으로 떠나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이탈리아, 독일 이렇게 방문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제일 먼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 선수를 만나고 이어서 이제 오현규 선수라든가 김민재, 이재성 선수를 경기들을 챙겨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저희 남편 축구광인데 손흥민 선수 그 장면을 꼭 밤에 와서 챙겨봐요. 보면서 혹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시샘이 좀 많은 게 아니냐, 다른 선수들이 뭐 그런 걱정도 하더라고요.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 봐요.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라면은 손흥민 선수를 시샘할 게 아니라 어떤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내 것으로 흡수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더 프로 선수의 자질이겠죠. 이야, 보고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요. 인성이 좋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 은퇴 대신에 현역 연장 드디어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다음 행선지 어디로 갑니까? 아직까지 확실하게 발표가 나온 건 없습니다만 네. 김연경 선수 본인의 발언을 따르자면은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과 계약하겠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이기는 팀으로 가겠다. 그렇죠. 물론 지금 소속팀이었던 흥국생명도 충분히 우승 확률이 높은 팀이지만 이렇게 되면서 이번 시즌 우승했던 도로공사, 그리고 시즌 초반 굉장히 선두질주를 했던 현대건설, 그리고 이제 원 소속팀의 흥국생명, 요 정도 세 팀이 아마도 우승에 근접한 팀이다 보니 김연경 선수의 다음 행선지가 아닐까,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미 답이 좀 정해졌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겠던데. 알겠습니다. 프로야구 초반 흐름도 좀 살펴보죠. 일단은 SSG가 작년에 워낙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팀이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초반 1강으로 좀 앞서 나가는 모습이 있고, 그 뒤를 이어서 LG, NC, 두산 이렇게가 이제 지금 중상위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어서 KT와 롯데, 키움, 기아까지가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 이렇게 포진이 돼 있고, 삼성과 한화의 페이스가 아직까지는 좀 빨리 올라오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메이저리그에서야 시속 160km를 던지는 투수들이 많은데 국내 네. 야구에서도 드디어 160의 벽을 깬 투수가 나왔다. 누굽니까? 네, 한화의 문동주 선수인데요. 네. 10일 기아전에서 방송사 스피드건 기준으로 해서 시속 161km의 공을 던졌습니다. 와. 그런데 전광판에서는 159km가 찍혔거든요. 물론 이 구속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프로야구 기록 중에 가장 빠른 구속입니다. 사람 맞습니까? 혹시 기계 아닙니까? 불과 21살의 선수거든요. 이야, 네. 근데 이런 게 굉장히 고무적인 게 네. 우리나라가 WBC에서 이번에 좋지 않은 성적을 냈던 이유가 소위 말해서 구위와 구속 모두 다 외국인 선수들을 압도하지 못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젊은 선수들이 구위를 갖춘다는 것 굉장히 바람직하게 보이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 장현석 선수나 황준서 선수 이런 선수들도 150km 시속 150km 이상의 굉장히 빠른 공을 가지고 있어요. 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좀 성장해서 네. 다음 국제대회에서는 네. 조금 더 지금 선배들의 아쉬웠던 점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훌륭한 선수가 되기를.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당부드립니다. 네네. 자, 프로축구 K리그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자면 울산 천하예요. 울산. 울산이 개막하자마자 6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또 울산의 언제나 강력한 대항마였던 전북현대가 생각보다 지금 주춤합니다. 7위에 좀 약간 내려앉아 있는 모양새고 네. 수원 삼성이 최하위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 최근 삼성 팬들이 종목을 불문하고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요? 지금 축구, 야구, 농구, 배구 4대 프로스포츠에서 모두 삼성을 모기업으로 둔 구단들이 최하위에 있거든요. 하위권을 네네, 형성하고 거의 이제 있군요. 대부분 최하위인데 왜 그런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 네. 거죠. 모기업의 지원이 예전 같지 않다. 혹은 이제 뭐 선수들을 이제 육성하고 수급하는 것도 정책이 좀 일관되지 못하다. 이런 비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좀 취재를 해봐야겠네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그러게 스포츠 말입니다. 기자님들의 취재와 활약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왜 그런지 알고 싶네요, 진짜. 저도 알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9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가수 이명웅 씨가 FC 서울 경기 시축을 했는데 많은 화제를 낳았어요. 그렇죠. 경기 5시간 전부터 이미 팬들로 굉장히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북적였는데 네. 한 가지 재밌었던 게 이명웅 씨의 팬들이 네. 우리 서포터석은 이제 예매하지 말자. 축구 팬들 보게 놔두자. 그리고 서울의 원정팀 색깔이랑 옷은 입지 말자. 자칫 FC 서울 팬들을 좀 약간 불쾌하게 할 수 있으니 이런 굉장히 좀 섬세하게 어쩜 이렇게 예의 범절이 좀 이렇게 경우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에요. 야, 제가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진짜 참 이 팬 문화가 네. 참 정치권 팬덤 문화랑 달라요. 좀 배울 점이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이런 거 좀 배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거 좀 배우고 네. 다양하게 커피차도 쏘고 이런 방식으로 기승전 커피처럼. 네,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자, 눈여겨볼 만한 주말 경기들 소개해 주십시오. 메이저리그는 최근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도 있지만 템파베이 구단이 네. 개막하자마자 13연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연승 어떻게 이어질지 좀 기대가 되고 프로야구에서는 두산과 LG가 잠실 라이벌 첫 격돌을 시작을 합니다. 이 네. 부분도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잠시 진행을 맡은 장윤선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